안녕하세요. 수원 초이스 치과 김평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산화 칼슘의 임상적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크리니칼이라는 마루치에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케이스를 좀 보실까요? 하악 제2대구치입니다. 근단부 엑스레이를 봤을 때 근단부 병변은 관찰이 되지만 상당히 치료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원인이 뭘까요? 크랙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 재근간 치료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약 1년 후의 팔로업 사진입니다. 근단부의 라미나두라의 연속성이 잘 관찰이 되고 있죠. 이런 정도가 됐다면 이제 컴플리트 힐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경우도 개인 로컬에서 치료된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리엔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근단부 병변이 있고 통증을 느끼니까요. 약 4년 후의 팔로업 사진입니다. 근단부 라미나두라 컨티뉴어티가 정확히 관찰이 됩니다. 조금 더 신경 쓴 거라고는 약간의 워킹 랭스를 더 잡았다는 거, 또 워킹 위드스를 조금 더 넓게 잡았다는 거, 이 정도가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물론 크랙인 경우도 꽤 많죠.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아니면 재발의 원인 이런 것들을 무조건 크랙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간 치료 후 기본의 입각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 논문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협측근과는 40의 공사 테이퍼 정도, 구개근과는 45의 공사 테이퍼 정도의 확대를 시행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근간벽에 파일이, 나이타이 파일이 터치된 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약 50% 정도는 파일이 전혀 닿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리게이션과 인트라캐널 메디케이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근간치료 성공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박테리아가 관여되지 않은 바이탈한 상태의 펄프를 갖고 있다면 성공률은 10개 하면 하나 정도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근단부 병변이 생겨 있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4개 하면 하나 정도 실패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만약 병변도 있는데 리엔도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3개 중에 하나 정도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률에 영향을 줬던 게 그럼 뭘까요? 그럼 박테리아밖에 차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테리아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성공률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구나라는 걸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근단부에 병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원인으로 생겼을까요? 근관 내의 뭔가 오염원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거죠. 박테리아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그런 부산물로 인한 독성 물질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하부에 골파괴가 일어났을 겁니다. 이 부분을 낫게 하려면 수산화 칼슘 같은 걸 이용해서 밖으로 넘기는 게 아니죠. 넘기면 안 되죠. 근관 내의 박테리아만 없어지면 병소 후 치유는 페리페리에서 센터로 들어오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센터의 어떤 칼슘 머티리얼이 코어를 형성하면서 주변에 골이 침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밖에서부터 병소 후 사이즈가 줄어드는 양상으로 치유가 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근단부 7번 치아에서 근단부 병변이 관찰이 됩니다. 물론 미싱 캐날이 있고 또 위드스도 넓지 않고 길이도 좀 아쉬울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단 석 달 만에 근단부의 병변이 치유되는 걸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크랙이나 이런 원인이 있었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치관부는 거의 건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바이탈 투스니까 일단 치료를 시도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계부의 골파괴도 있지만 근간 치료를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근단부의 골파괴 양상 부위가 많이 좋아진 걸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 석 달 만에요. 또 마찬가지로 원심부, 근심부 둘 다 근단부의 병변이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큰 문제 없이 치유가 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낫는 건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발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유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단부의 병변이 큰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 치아를 발치를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고생이었거든요. 이 여고생 앞니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거 너무 가혹하잖아요. 차라리 에이피코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의도에서 교정치과에서 의뢰가 됐습니다. 자, 에이피코액토미를 하더라도 리엔도는 당연히 먼저 시행을 해야겠죠. 리엔도를 시행한 후에 기다려봤죠. 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단 7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근간치료라는 행위는 단기간에 어떤 큰 변화를 보이거든요. 너무 드라마 같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간치료가 재밌고 흥미롭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좀 오래된 케이스입니다. 치간부의 손실도 심하고 이런 치아를 굳이 살려야 할까 할 정도로 구개부의 골파계 양상도 아주 심합니다. 엠비캐날 쪽이에요. 근데 이런 치아도 엔도를 하고 나서 지켜보는 거죠. 환자가 발치를 않고 시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술자도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 10년이 경과됐지만 이 환자분은 아직까지는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사용해 주시면 환자도 기분 좋고 술자도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인 거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 근간제 약제를 사용하시는 경우들 많으시죠? 뭐 안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루틴하게 쓰시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근간내 약제를 만약에 쓰신다면 왜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쓰십니까? 아니면 근간내 멸균을 시키기 위해서 쓰십니까? 아니면 뭔가 안 넣으면 왠지 찝찝하고 좀 불안하니까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근간내 약제를 언제 사용하시나요? 환자 오실 때마다 쓰시나요? 아니면 감염 근간 있을 때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생활치수를 진정하기 위해서 뭐 쓰시나요? 아니면 아파하면 왠지 불안하니까 사용하시나요? 이런 기준들을 선생님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허버트 실더 선생님이시죠? 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관 내에서 뭔가를 제거하는 게 안에 뭔가를 위치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 부분이 아주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산화칼슘이라는 게 저희가 사용하는 근관내 약재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약재에 그나마 가까운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화학약품용, 실험실용 이런 것들은 사실 의료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돼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프리믹스 타입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현재 저는 프리믹스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산화칼슘 어떻습니까? 강알칼이죠.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생기겠죠. 조직이죠. 바로 중요 해부학적 구조물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특히 하치조 신경에 근접돼 있을 때는 정말 조심히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온화 됐을 때는 이건 칼슘 이온과 하이드록실 이온으로 되게 되고요. 용해도가 낮다는 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되고 한편으로는 단점이 되는 거죠. 조직액에 의해서, 조직 삼출물에 의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문제가 되니까 녹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또 낮은 용해도를 갖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할 때 어떤 경우들에 적용을 해볼까요? 이 시간에는 바이탈 펄프 티슈와 네크로틱 펄프 티슈 이 두 가지에 제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의 안티마이크로비얼 이펙트는 결국 아무리 우리가 메카니컬 인스트루멘테이션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0% 정도는 터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리게이션과 디스인펙션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티마이크로비얼 이펙트나 또 조직을 용해하는 능력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피칼리스나 캔디다 알피칸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적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죠. 대부분이 하이드록실 이온에 의해서 안티박테리얼 이펙트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설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탈 티슈에서 썼을 때를 생각해 보시죠.
예전에 있던 논문을 보면 이런 게 아주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요. 포사이머스를 사용했습니다. 샘플을 먼저 사용하고요. 그 샘플을 NaOCl에 물론 저농도긴 한데 NaOCl에 90분 정도 적용을 했더니 사이즈가 조금 줄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조직은 보면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에 30분 동안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샘플 사이즈보다 훨씬 더 커져 버렸죠. 이게 바로 조직이 벌루닝 됐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직이 어떻습니까? 조직의 결합 자체가 굉장히 느슨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느슨하게 바뀐 형태를 다시 NaOCl에 30분 정도 담궜더니 어떻습니까?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바이탈 펄프 티슈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수산화칼슘이 터치됨으로 해서 조직이 좀 더 부풀어 오르고 조직의 결합 자체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NaOCl에 좀 더 잘 용해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시간은 24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는 거의 동일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환자의 정상적인 내원 간격, 3, 4일 후에 내원을 했을 때 충분한 세척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근관 충전을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 술자의 선택에 의해서 충전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크로틱 펄프 티슈는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에 의해서 약간은 용해됩니다. 하지만 바이탈 펄프 티슈는 다이렉트로 용해된다기보다는 방금 같은 조직의 벌루닝에 의해서 좀 더 쉽게 용해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활치수를 갖고 있는 경우에서도 루트 캐날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수산화칼슘을 적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페리피칼 리전을 갖고 있는 네크로틱 펄프를 갖고 있는 경우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 파일을 쓰거나 나이타이 파일을 쓰거나 두 가지 사이에는 특별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어요. 둘 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어떤 걸 사용하든지. 하지만 NaOCl과 수산화칼슘을 같이 적용했을 때 약 일주일 후에 박테리아 카운트가 굉장히 유의성 있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적용해야 되는 시점을 약 1주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1주 이상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더 장기간 적용하는 걸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크로틱 티슈가 있는 경우에서 분명히 수산화칼슘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 후에 다시 다른 문헌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산화칼슘은 충분한 시간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고요. 또 저항성이 있는 세균들, 특히 바이오필름이 형성되거나 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스무스나 이런 부분에 접근 불가능한 아나토미를 갖는 경우에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근단부를 넘어가서 잘못하면 노멀 티슈에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과거에 나왔던 몇 가지 논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 루트 프랙처와 연관돼서 소아외상 파트에 유명하신 안데르센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좀 길게 적용했더니 이메처티스에서 치근이 좀 부러지는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후학들이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수산화칼슘을 계속 오래 적용했다기보다는 루트 디벨롭먼트의 스테이지가 좀 낮아서 잔존의 치질의 양이 아직은 다 생기지 않은 잔존 치질의 양이 얇기 때문에 서비칼 덴틴 측에서 서비칼 루트 쪽에서 프랙처가 생기는 걸로 추정이 된다. 우리 실험 결과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좀 애매한 거죠. 또 하나 이런 수산화칼슘 자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필름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섞어서 쓰고 싶은 거죠. 박테리아를 좀 더 많이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키토산 나노파티클을 섞거나 프로폴리스를 섞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키토산 나노파티클에 좀 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재료 중에서는 망고스틴 추출물을 섞었을 때 항균 효과가 아주 좋아졌다는 보고도 최근 저널상에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파절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됐었지만, 그러면 롱텀으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쓴 거에 대한 실제 임상적인 보고가 있느냐? 인비트로, 그러니까 실험실상의 어떤 보고, 루트 프랙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임상적으로 확인해 준 문헌들이 있느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많이 연구가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온 최근의 논문입니다. 아마 올 초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롱텀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약 1년간 수산화칼슘을 적용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충전을 시행하지 않고 병소가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프랙처 양상은 없는지 임상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렇게 프랙처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크로시스가 있거나 에피칼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내원관 드레싱으로서 수산화칼슘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문헌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는 크리니칼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이 크리니칼이라는 제품은 NMP라는 베이크를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모든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국내에 수입되는 것들은 프로필렌 글라이콜 아니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완전 퓨어 워터 솔루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퓨어 워터 솔루블이 되려면 메칠 솔로스 정도면 가능할까요? 이게 이제 마루치 크리니칼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나 이런 제품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쓰셨던 칼시펙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약간 비스코스 타입의 수용성, 흰색 우리 수산화칼슘들 있죠. 프리믹스된 그런 타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게 그러면 과연 이 피칼리스 바이오필름을 없앨 수 있느냐 한번 검사를 해본 거죠. 근데 실제 이 NMP라는 재료는 반도체의 표면에 유기물을 세척하는 용도로도 쓰는,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테리아 시크니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칼시펙스2와 크리니칼 의외로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또 엑소 폴리사카라이드 서브스턴스 이런 시크니스도 많이 줄이는 게 관찰이 됐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아까 반도체 이야기도 잠깐 드렸지만 바이오필름이라는 건 결국 그 오가닉 레이어라고 볼 수 있죠. 이 오가닉 레이어를 그러면 유기용지에 의해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표면을 유사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보바인본에 이렇게 매니큐어를 칠해 놓고 그게 씻기는 정도를 관찰해 봤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건데요. 많이 씻기는 게 보이죠. 유기용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페인트를 지울 때도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좌측에 D의 양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덴티널 튜블이 좀 오픈된 양상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마루치 크리니칼을 사용하고 초음파 세척 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유기물의 제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강점이 되는 거죠. 또 바이오필름의 어떤 유기 레이어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근관 내에서 바이오필름을 일부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가능케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NMP가 분명히 오가닉 서브스턴스의 디졸빙 이펙트가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다른 제품보다 좀 더 흥미롭고 관심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NMP가 그러면 무조건 장점만 있을 거냐, 사이토톡시시티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아직은 NMP의 사이토톡시시티가 조금은 더 있더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근관 내에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쉽게 리무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좌측에 하단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크리니칼은 어때요? 현타객 같은 느낌이 좀 드시죠? 완전히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칼시펙스나 이런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수산화칼슘이 전부 하방으로 다 가라앉아 있죠. 에이펙스 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방에 전부 가라앉아 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근관 내에 적용했던 걸 제거하는 과정 중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관 내 제거에 있어서도 좀 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리라디큘러 티슈에 대한 사이토톡시시티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NMP 베이스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근관 밖으로 에피칼 포라멘을 넘어서 재료가 오버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서 적용하는 걸 추천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했을 때 근관 밖으로 약간의 익스트루전에 의해서 환자가 페인이 발생하거나 심한 불편감을 호소한 경우는 사실 거의 저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임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관 내에서 적용을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에이펙스로 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근관 중앙 정도에만 클리니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로 적용을 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해보면 의외로 안 내려가요. 투명 빌약에서 보면서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고요. 리버스로 돌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단부를 막고 있는 게 보이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테이퍼가 있는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적용하거나 초음파를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밟아서 밑에 있는 베이퍼 락을 깨뜨려주고 나와주시면 밑으로 조금 더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염 근관이나 이런 경우에 근관벽에 터치를 시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쓰는 경우보다는 테이퍼가 있는 기구 혹은 테이퍼가 있는 지피콘도 괜찮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근단부까지 조금 더 적용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되 너무 근단부로 넘기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에 발라준다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했다면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시린지만으로 제거가 될까요? 하얗게 나오면 선생님들이 근관 내에 많이 제거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렇게 근단부에 있는 부분은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스코스 타입 같은 경우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떨까요? 지금 손가락으로 제가 끝부분 막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막은 상태, 왜냐하면 조직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단부는. 하고 나서 리캡츄레이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관 내 부유를 시키는 거죠. 수산화칼슘들을. 그러니까 아까 논문상에서도 잘 현타액 같이 부유되어 있던 걸 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논문상에 나온 걸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현타액 같이 떠 있으니까 조금 더 리캡츄레이션 느낌으로 휘저어주고 그 부분을 다시 씻어주는 거죠. 이렇게 초음파와 같이 적용했을 때 근관 내에 있는 수산화칼슘을 우리가 생각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적용한 후에 방사선 사진이 바로 우측 사진입니다. 끝에 넘어가 있는 건 제가 리엔도 하다가 지피콘을 넘긴 거고요. 근관 내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근단부까지 좀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관 내에 중간 부분에서 수산화칼슘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일단 먼저 근관 내에 있는 액을 석션해낸 거고요. 바쿠문 어댑터를 이용해서 근관 내 수분을 좀 더 줄여줍니다. 하지만 페이퍼 포인트로 드라이까지는 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수산화칼슘, 크리니카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관 내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수산화칼슘을 적용해서 미리 밖에서 조금 짜세요. 그래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저 근심근관은 반대쪽으로 액이 살짝 넘어오는 거 보니까 만나는 캐날 같죠? 그러면 저 정도만 지금 옆으로 슬쩍 나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바쿠문 어댑터로 다시 약간 석션해 버리고요. 그럼 저기까지 올라와 있죠. 이 정도면 우리 원하는 정도까지는 됐을 건데 근단부에서 만날지 중간에서 만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방으로 조금 더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곧 초음파 기구를 쓸 겁니다. 테이퍼가 있는 팁을 쓰는 게 편하다 그랬으니까요. 자, 밑에까지 슬로우 펌핑을 해주세요. 슬로우 펌핑을 해주고 밑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밟으면서 위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끝에서 밟으면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 한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테이퍼가 있는 걸로 살짝 눌러준 다음에 밟으면서 위로 올라오시고요. 근단부에 적용한 상태에서 밟으면서 위로 올라오시고요.
뭐 한두 번 정도 해주면 간혹 느낌이 이게 밑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초음파 진동을 안 하면 저 팁에 더 많이 묻어 나와요. 그런데 초음파 진동을 주면 이 기구 자체에 묻은 게 많이 묻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의 방사선 사진이 바로 우측 사진입니다. 그 다음 상악에서도 하는 거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자, 미들서드 정도, 절대 밑으로 세게 쏴야지 하는 생각 자체를 버리시고요. 꽉 끼는 부분에서만 위로 들어올리면서 쏘시면 됩니다. 지금 바쿰 어댑터로 근간 내에 있는 삼출물을 조금 제거한 후에요. 그 다음에 미들서드에서 바로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저기서 밑으로 쏘려고 그러시면 큰일 나는 거죠. 뭐 좀 넘어간다고 해서 약간은 상관없겠지만 근관의 양상에 따라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양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몇 번 펌핑을 해준 다음에 근단부에서 밟으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간벽에 발라준 저렇게 약간 쑥 들어가는 느낌이 약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원하는 정도 적용됐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근심근간도 이렇게 밟아주면서 슥 올라오는 정도. 별로 어렵지 않죠, 뭐 적용하는 게. 이제 만약 이런 기구가 없으시다면 지피콘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지피콘 적용하고 뭐 핀셋에 스케일러를 때려주는 방식으로 해도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